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9번째 강의의 제목은 이제 환관입니다. 이게 뭐 이제 환관이는 여러분 뭐 내시, 태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통시대의 환관 그러면 내시 같은 놈, 내시 뭐 이렇게 해서 좀 얕잡아 보는 그러한 것이 이제 주제가 됐는데 이제 그 문제가 사실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 엄청난 그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 왜 그럴까?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9강 환관, 황제를 뽑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환관이 황제를 뽑는다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황제를 어떻게 감히 환관이 뽑느냐?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10분 가운데 7, 8명은 되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역사에서 우리나라 역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국 역사에서 황제를 환관이 뽑은 예가 아주 대단히 많이 있다. 이제 그런 중국 역사에서 환관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걸 좀 보려고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환관이라고 하는 그 말하면 그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성격이냐? 오늘날은 환관이 없죠. 근데 정말 환관이 없을까요? 이제 그런 의문도 한번 이제 가져보는 겁니다. 지난번에 그 인터넷에 뭐 댓글 같은 걸 보니까 뭐 누구는 환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의 댓글들이 인터넷에는 많이 돌아다니는데 뭐 그걸 갖다 제가 옳다 그르다 하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성격적으로 이 시대에도 환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 제목을 했습니다. 환관의 황제를 뽑다. 그래서 이 강의의 목표는 중국사에 나타난 환관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환관이 지배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중국사에는 보통은 얘기해서 3번 있습니다. 한 번만이 아니고 3번 환관이 지배했던 시대가 있는데 그 3번이 다 각각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그 1차, 2차, 3차 그러한 환관에 지배한 그 1차하고 2차의 차이, 2차하고 3차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것이 중국사의 또한 하나의 특성으로 이제 볼 수도 있는 거다. 이제 그 다음에 이 정치에서 황제가 된다든지 정치적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하는 집단이 꽤 많은데 그런 집단과 환관이라고 하는 것 차이가 정말 있느냐 없느냐 어떤 거냐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환관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한 시대에 확 일어났다가 쓰러질 땐 그 세력이 완전히 그야말로 내시라든가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한 말하면 형편없는 세력으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데 그러한 것이 다른 집단과 어떻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가 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갖다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에피소드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치통강 243권에 나와 826년 AD로 그래서 이것은 당나라 때입니다. 당나라 때 얘기인데 이제 경종이라고 하는 황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쭉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니까 경종이라는 황제가 있는데 이 황제가 환관하게 그냥 칼에 찔려 그냥 죽습니다. 그걸 갖다가 자성으로 어떻게 기록하냐면 12월 신축일에 상야엽 환공 황상께서 황제죠 경종을 말하는 겁니다. 황상께서 밤중에 그 엽이라는 건 사냥이죠. 사냥을 하고 환궁 궁궐로 돌아왔다. 근데 환관 유극명 전무징 그러면 허문단 그 격구장군 소좌명 왕가헌 석종관 염유직 등 28인 음주호 환관들입니다. 환관 28명과 이제 여기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유국명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것도 환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격구장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격구장군 나오니까 아마 이건 보통 이제 장군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이 사람이 환관입니다. 근데 격구니까 뭐 요새는
요새는 격구라고 하는 게 무슨 말 타고서 이제 골프채 같은 걸로 이렇게 공을 딱 치는 그 놀이거든요. 놀이인데 이게 굉장히 그 아주 재미있는가 봅니다. 저는 이제 요새도 아마 그런 게 폴로라고 하는 게 있나요? 서양 아마 그런 비슷한 건데 이걸 갖다 굉장히 아마 인기 있는 적인데 그래서 그걸 잘하는 사람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황제가 너는 격구 장군이다. 요새 식으로 하면 축구 장관, 뭐 배구 장관, 뭐 이런 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격구 장군, 장군 소자명, 그다음에 이런 사람 28명과 이제 사냥하고 와서 기분 좋게 저녁에 음주 술 마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 얘기가 상추가 황상이 황제 경제가 술에 취해서 그래서 입실갱이 그러니까 방에 들어가서 갱이라니까 화장실에 가는 얘기입니다. 그걸 갖다 이제 화장실에는 말 안 쓰게 갱이 화장실에 이제 들어갔는데 전상촉 홀멸 그 전각에 있는 촛불이 벼랑간에 탁 꺼졌다. 홀멸 꺼지네. 그러더니 소자명 등 시상이라는 그 황상을 말하면 칼로 찌겨다. 아랫사람이 윗사람 죽인 걸 시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시상, 실내에서 황상을 칼로 찔러 죽였다. 자, 이런 내용이 이제 자성암권 243에 실려 있습니다. 여기 죽은 경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여기 보여서 빨갛게 이제 동그라미 13번째 임금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경종입니다. 그래서 쭉 해서 올라가서 하면 요걸 조금 더 하면은 이 경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대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곽자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뭡니까 알록산 사사명의 난이 일어났을 때 굉장히 말하자면 이제 장군으로서 아주 굉장히 큰 공로를 세운 사람. 이 사람의 대종의 딸인 승평공주하고 곽자이의 아들 곽예라고 하는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여기에서 딸을 낳았어요. 그 당연히 고성은 곽씨겠죠. 근데 시집을 또 누구한테면 이 헌종한테 갔습니다. 예. 헌종한테 이제 간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곽태우가 살아 있을 때 이 이담이라고 하는 경종이 지금 얘기한 대로 환관에 의해서 칼에 찔려 죽었습니다. 그 이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앞에서 본 것 같이 아버지는 이 환입니다. 이 항. 그리고 16살 때에 이 경종 이담이 등극을 합니다. 등극을 해가지고 기록에 보면 굉장히 사치했다. 그리고 뭐 정치는 도대체 안 했다. 그냥 맨날 이제 격구하는 데만 빠져 있었다. 그다음에 밤중에 가서 여우새끼 잡으러 돌아다녔다. 그다음에 이제 16살짜리가 황제가 됐으니까 지멋대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의 힘센 사람, 역사들을 갖다 모아서 힘센 사람을 모아가지고 자기 주변에서 이 사람들 가지고 같이 노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시조 불열월 불제삼 그런 얘기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회에 나가서 신하들과 더불어 정치 일을 한 게 시조겠죠. 그래서 한 달에 2-3번도 안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신들이 뭐 정치적인 일을 좀 하려고 가서 좀 황제를 아련하려고 그랬는데 아련도 제대로 하기 어려웠다. 자, 이러한 기록으로 봐서는 경종이라고 황제가 뭐 정치 담당하는 사람이 그렇게 일도 안 하고 뭐 제멋대로 하고 뭐 하니까 죽어 싸지. 정치 잘하라고 잘못하니까 죽인 거 당연하다. 아마 그렇게 판단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이 사람이 황제답지 않았기 때문에 환관이 찔러 죽였느냐? 그런 문제예요. 자, 그런데 사실은 그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보면 원래 그 전부터 황제는 그냥 절로 가서 노는 거예요. 왜? 실제 정치하는 것은
이때는 이제 무슨 뭐 이당 우당 해가지고 정치인들은 그냥 좌우로 뭐 요새는 좌우라는 말을 씁니다만 이 당시에는 저 성이 이봉길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이제 이래서 뭐 당쟁이라고 하는 거 아주 심하게 했고 그리고 당쟁을 심하게 하니까 그래도 말하는 당쟁을 하면서 그래도 최후의 인가를 받아야 될 게 누구냐면 황제입니다. 힘이 없어도 그러니까 황제를 갖다 이렇게 가까이 하게 하려면은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누구하고 짝짝꿍이 돼야 되냐면 환관하고 짝짝꿍입니다. 환관은 항상 황제하고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당시에 정치는 사실은 이봉길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게 제사입니다. 그리고 왕수징이라고 하는 사람 환관이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원래 황제가 정치를 해보려고 해봤댔자 제대로 되는 시기는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얘기한다면 아까 이담이라고 하는 황제 경종이 이게 무슨 뭐 사치했다든가 격구를 좋아했다, 역사를 모집했다, 맨날 사냥만 한다, 그래 음란했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사람 황제로 뒀다가 나라가 망했다고 해서 죽인 건 아니다. 그렇죠? 실제 정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렇게 만일 죽였다면 상당히 정치적으로 수준 높은 차원에서 환관이 참 요새식으로 하면 의결을 했다 그럴까요? 뭐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이제 요 정치를 하는 사람은 이제 이봉길이라고 하는 사람과 여기 왕수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림에 나와 있고 이 환관 얘기고 그 다음에 격구하는 모양 그림이 뭐 있습니다. 이것도 황제가 이제 환관들하고 이제 공차면서 하는 게 그래서 이항의 아들이 이담으로 이제 사진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벼랑간에 말하면 황제가 죽었으니 그럼 누군가 그 다음에 황제를 결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결정해야 되는데 이 당시에 말하면 일반적으로는 황제가 죽었으니 그 아들을 믿거나 곱거나 아들을 갖다 황제를 시켜야 됩니다. 그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종법제에 의해서 하니까. 근데 이 당시에 이담이라고 하는 경종의 아들이 젊은 나이인데 또 불구하고 아이는 뭐 5명인가 이렇게 아들이 있어요. 있는데 큰 아들 이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장자인데 825년에 진왕으로 했는데 경제가 되자마자 죽었어요. 3살입니다. 그러니까 장남이 죽었을 때 3살이니까 그 나머지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이 5 나머지 아들은 뭐 예전에는 황제는 요새 뭐 만화님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하나자가 아니니까 뭐 3살짜리도 있을 수 있겠죠. 기껏 많아야 3살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뭐 이제 뭐 2살 반, 3살 반, 뭐 1살 뭐 하나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 중에 하나로 결정해야 됩니다. 원래대로 얘기한다면 언제 뭐 황제가 꼭 나이 많아야 결정하는 건 아니죠. 그 전에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한 대로 9개월짜리도 황제로 세우려고 한 것이 이제 염태우 얘기 후한때 염태우 얘기 때 이제 나온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권력을 쥔 사람들은 그거 전혀 상관없죠. 오히려 더 나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말하면 자기들이 전권을 후두르기 좋기 때문에 선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해야 될 텐데 이걸 어떻게 이상한데 말하자면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형식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그 당시 왕실에서 황실에서 가장 어른이 그 다음에 후계자를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후한대에 그 권한이 누구한테 있었냐면 황태우에게 있었죠. 황태우에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 시간에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황태우가 후계자를 정하면서 되도록이면 어린 사람을 거울내려고 애쓴 그 얘기를 갖다 여러 가지로 봤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누가 말하자면 가장 황실에서 어른이냐?
자, 올라가 봅시다. 아까 이제 그림 그려놓은 걸로 이제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아까 있는 대종의 딸이 승평공주고 곽자이가 저기에서 아들이 곽인데 곽에서 곽태후가 나서 이제 이제 여기서 딸이 낳았는데 이 사람이 그 헌종하게 결혼했어요. 결혼해가지고 했는데 헌종도 죽고 지금 경종의 아버지인 이항도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곽태후는 이때까지 살아 있어요. 그리고 물론 이항의 그 이제 황후도 뭐 왕씨라고 살아 있긴 합니다만은 왕씨가 살아 있긴 합니다만 요 경종이 죽었을 때의 상황은 곽태후가 그 당나라 조정에서 제일 어른이 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진짜 그 자기가 황태후로서의 권한을 갖다 충분히 그 행사할 것이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목종에 이제 살아 있거든요. 근데 곽자이의 손녀인데 곽자이의 아들이 아까 그 승평공주하고 결혼한 사람이 곽애라고 하는 아들인데 거기에 딸로 이제 곽씨가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의 그 곽자이는 그러니까 이 지금 곽태후의 할아버지쯤 되죠. 그렇게 쭉 올라갔는데 이건 뭐 완전히 정치가이며 군인입니다. 그다음에 안사의 난 때, 안록산 사삼의 난 때 아주 여러 가지 그 이제 말하면 전쟁을 잘해서 혼란을 갖다 평정해서 이 사람이 곽자이가 말하면 활동할 때가 그 안록산 사상의 난이 일어난 때가 현종이잖아요. 이 양귀비하고 저기 이 현종이고 그 아들이 숙종이고 그다음에 대종, 덕종 네 황제를 모시면서 말하면 거기서 권력을 부렸다 할까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덕종이라고 한 사람은 그 곽자이를 갖다 상부로 모실 정도입니다. 이건 내가 아버님 뻘로 황제가 그렇게 모셨는데 85세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예전에 요새는 뭐 그렇게 안 합니다만 예전에는 이 죽었을 때 무덤의 높이를 얼마나 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무덤의 높이를 높였다가 정치적으로 화를 당하는 사람도 역사에 종종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곽자이가 죽었을 때는 황제가 특별히 명령을 해서 여기서 그 봉분의 높이를 10척, 10척을 더 높여라. 그런 명령을 특별히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곽자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 조정에서는 상당한 권력을 쥐고 있고 영향력이 강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 사람 여기 이제 그 무덤에 비고 뭐 이제 모습이고 이 사람 모시는 이제 저기 뭐 사당이라고 볼 수 있죠. 뭐 무충사. 그랬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곽신의 뭘까 그 권력이랄까 그러한 영향력을 갖다 얼마나 그 후대에 미쳐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그 아들을 보면 알아요. 그 아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승평공주하고 저기 곽자이가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에게 황제의 딸 승평공주하고 결혼시켰단 말이에요. 그 아들이 누구냐면 곽애입니다. 곽애인데 에피소드가 자치통감에 실려 있습니다. 어떻게 실려 있냐면 뭐 나이 몇 살 때 결혼을 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곽애하고 승평공주가 밤에 자다가 무슨 일로 했는지 툭탁툭탁 했어요. 뭐 그러잖아요. 뭐 부부라도 뭐 하면 툭탁툭탁 하겠죠. 뭐 말싸움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하다가 곽애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네 아버지 뭐 천자긴 천자인데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힘이 더 세. 그래서 사실 우리 아버지가 하기 싫어서 너 아버지 준 거야. 이건 말 되는 얘기입니까? 적어도 황제 체제 하에서 왕조 체제 하에서 이런 얘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이때 이제 그 공주가 그 얘기를 듣고 울고 해서 자기 아버지한테 갑니다. 그래서 가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럴 수가 있습니까? 뭐 저 과학자의 남편이라는 사람이 뭐 어떻게 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옛날 같으면 제대로 황제권이 하면 이거는 과거에도 참수고 그 아버지도 참수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가서 일렀습니다. 그러니까 곽자에게 야단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황제를 찾아가서 머리를 벗고 죽을 죄를 졌습니다. 뭐 하여간 뭐 애가 철이 없어가지고 하는데 저를 죽여주십시오. 뭐 하고 빌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대종이 하는 말이죠.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애들이 주방에서 하는 일 가지고 뭐 어른이 신경 쓸 거 있겠어. 걱정하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곽자이나 곽애가 한 얘기를 용서해 주죠. 이 대종이 정말로 말하면 너그러운 사람이 돼서 뭐 용서해 줬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용서해 준 데는 곽자의 현실적인 정치적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고려됐을 거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곽자이가 집으로 와가지고 그 자기 아들을 갖다 곤장을 갖다 30대를 쳐가지고 그거라도 해야 되니까요. 아무리 황제가 했다라도 그거는요 왕조 시대에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황제 할 건데 너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시킨 거야 황제 보고. 이거 말 안 되는 소리라고. 그 이걸 갖다 해서 이제 겨우 이제 근데 그래서 이 그림이 이제 아주 중국에는 이런 그 재미있는 에피소드니까 이것이 연극화하고 뭐 이렇게 무슨 할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 제목이 취타금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술 취해가지고 금지 오격 같은 공주를 때렸다. 이제 그런 이제 스토리로서 이제 그 얘기가 하는. 그런데 그러한 과거의 딸이 곽태후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아버지의 정치적 역량이 없다는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곽자이는 그러한 정치적 힘이 있었고 영향력을 가진데 그 아들인 곽애는 전혀 그런 힘이 없어요. 그렇지? 그렇게 철없는 사람이 무슨 정치적 역량을 발휘할 그 능력이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사실은 곽태후가 뭐 이제 말하면 이 후사를 결정해야 경종이 죽었으니 후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질 수 있는 정치적 상황이 되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황실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적어도 황실 내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 인정했겠죠. 왜? 자기가 어떤 주장을 해봤다 그 주장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걸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피소드에 이제 그 목종이 병이 납니다. 그냥 이제 환관이 곽태후한테 가서 이제 그러니까 그 태후께서 오셔서 정치에 직접 조회 나오셔서 정치를 좀 하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곽태후가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게 뭐 태후가 돼가지고 말이야 보통 여자들 같은 경우는 그래 내가 가서 정치할게 이런 것이 보통인데 이걸 거절했다는 굉장히 훌륭한 분이다. 또 훌륭한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결국 그 곽씨나 태후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어떤 후사를 결정했다고 했을 경우에 그것이 그대로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을 충분히 말하면 인지하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그 정치 관여 안 해. 근사하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이 왜 그러냐? 곽자이가 이미 죽은 지 이때 되면 경전되면 40년이 지난 시절입니다. 아무리 자기 할아버지가 그렇게 이제 당나라의 권력을 갖다 휘둘러요. 이미 죽은 지 40년인데 그 후손이 그 뒤를 이어서 말하면 당나라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는 못했다. 이어가지 못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역사가 참 공평하죠. 예. 그 한 집안에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재벌이 됐다.
그다음 아들 손자 때 와서도 계속 그 재벌이 유지가 된다면 다른 사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그것을 계속해서 이어받아서 그것을 할아버지 또는 아버지가 이은 것을 갖다 계속해 나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가다 이제 그 전에 학교에서 이제 젊은 어린 학생들한테 강의를 할 때 이런 얘기를 곧잘 합니다. 너희들 계속해서 나는 흙수저다 금수저 하고 있는데 실험적으로 1945년에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아서 1순위부터 100순위까지 한번 찾아보고 이 너네가 다 나오니까 그리고 지금 50년 60년이 지난 지금 1순위부터 100순위까지 한번 따져 해봐라. 60년 70년 지나는 사이에 100대 부자 가운데 계속해서 60년을 지킨 집안이 얼마나 있는가? 혹시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어요? 그런데 해보면 적어도 두세 명이 안 됩니다. 두세 명이 안 됩니다. 이 역사라고 하는 건 그런 점에서는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선대의 말하면 업적이나 선대가 벌어놓은 것을 가지고 그 후대까지 이어간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자식 농사를 잘 짓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아무리 내가 이런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자식 농사를 잘 지면은 언제든지 바꿔질 수 있습니다. 그건 뭐 제도건 뭐건 상관없이 역사의 흐름이 이제 그렇다. 이제 역사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 시대는 이미 곽태우가 그 말하면 후사를 결정할 수 없는 정도까지 돼 있으니까 누가 결정권자냐? 환관이 결정권자입니다. 놀랍게도 환관이 결정권자가 이미 돼버린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곽태우는 나 몰라 정치 몰라. 목숨 부지하는 길은 그 길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곽태우가 그런 사람이니까 환관들은 너무나 그 사실을 잘 압니다. 아, 그렇지. 뭐 태우 있어봤댔자 그건 뭐 내가 가서 도장 찍어달라면 찍어줄 사람. 그죠? 도장은 필요하니까 도장 찍어줄 사람.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환관 유국명이라는 사람이 이제 거기 죽인 그 경종을 죽인 28명 가운데 하나 들어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가서 그때 공부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노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비선으로 하는 거예요. 예. 글자 쓰고. 예. 그 이제 해서 노수라고 하는 사람 보고 자, 지금 경종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면 갑자기 병으로 돌아가셨다. 그러니 그 사람이 병종이 돌아가시면서 유서를 남기셨다. 유서는 무슨 유서예요? 그죠? 바람간에 화장실에 가다가 칼 맞아 죽었는데 무슨 유서가 있습니까? 근데 유서 나 만드는 거죠. 그 노수 보고 유서를 써라. 그걸 갖다 황제가 쓴 편지이기 때문에 유서란 말을 사고 유제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에게 명령이라든가 제라든가 조라든가 이런 말을 쓰기 때문에 이제 유제를 쓰라. 그래가지고 누구를 이제 이 유국명이라는 환관이 누구를 정했냐면 강왕 이오라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후계자로 돌아가신 경종께서 이제 말하면 유서에다 써놓고 돌아가셨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빨리 가서 이오라고 하는 강왕을 모셔와라. 환관이 모셔오는 거죠. 세상에 이제 이런 시대입니다. 그게 모셔와가지고 이제 밤중에 모셔와죠. 밤중에 죽였잖아요. 밤중에 어두운데 벽구하고 나와서 밤중에 죽였는데 그냥 밤중에 가서 빨리 가서 데려와라. 그래서 데려와서 이제 거기서 자신전의 행랑차에 묶어요. 그리고 날이 밝으면 이제 유서를 갖다 딱 공포하고 이제 경종께서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유서를 쓰셨으니까 강왕 이오를 요 다음 후계자라고 정하노라 이렇게 선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일이 잘 되는데 환관도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이 유국명이 이 기회를 통해서 환관 내에서 세력을 좀 잡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황제 죽였고 자기가 이제 상당히 그 말하면 그 순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평소에 자기 마음에 안 들던 환관을 갖다가 중요한 보직에서 전부
해임을 시켜버립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이제 그대로 내버려 두고 환관끼리 단결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때,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야? 좀 자식 나쁜 놈이잖아. 황제 지가 죽여놓더니 근데 그냥 내 세력을 가진 사람들 다 쫓아내. 근데 그 반대 세력이 나타나서 이제 이제 말하면 환관 사이에 이제 싸움이 자, 왜 그러냐? 이 사람이 정한 것이 누구냐 하면요. 자, 보세요. 이항이 이제 목종이잖아요. 목종의 아들이 지금 경종이 이 사람이 죽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 이 사람의 뒤를 이을 사람이 경종이 죽었는데 경종 삼촌이죠. 목종의 동생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조카의 뒤를 삼촌이 잇도록 환관이 유금명이 한 거예요. 우선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죠. 논리적으로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 환관 세력의 다른 사람에 의해선 나쁜 놈이다. 그러니까 유금명이 이제 뭐 이런 극이 많이 있습니다. 예. 여기 뭐 극 쓰시는 분들도 이제 계신데 이제 그런데 이 당시에 이제 환관 가운데 추밀사라고 하는 벼슬을 가진 추밀사라고 하는 건 이제 말하면 기밀을 그렇죠. 아주 중심부, 추라고 하는 중심부에서 기밀을 다루는 그런 사람이 이제 추밀사, 아주 상당히 높은 요새식으로 말하면 아마 이건 정보부랄까 뭐 그런 정도 되는 왕수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등등이 유금명이 전하고 지가 나쁜 짓 하더니 말이야. 지멋대로 이제 권력을 갖다 농단하려고 하네. 이렇게 해서 위병들을, 이게 추밀사니까 위병들을 불러가지고 강왕 이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맞아 드립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이름을 바꿔서 이양으로 나중에 임금이 황제가 된다면 이양으로 이 사람 동생. 경종의 동생을 갖다가 이제 끌어 드립니다. 그래서 하고 이항을 맞아 궁궐로 들어오더라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군대를 신책 추밀사이기 때문에 궁정 수비대를 갖다 자기가 책임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경종을 시행한 사람을 갖다가 전부 잡아서 죽입니다. 물론 유금명이도 이제 도망가다 죽고, 그다음에 유금명이 세우려는 이호도 거기서 이제 죽고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요것이 왕수징이라는 사람이고, 이제 요건 이제 왕수징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날 이제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함이라는 사람. 이 함이라는 사람을 후임 황제로 만들려니까 뭔가 말하면 명분을 세워야 하잖아요. 명분을 세워야. 자기가 군대를 동원해서 한 것은 누굽니까? 왕수징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 환관끼리 싸움을 갖다 벌이기 위해서 다 잡아 죽인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법률상으로 보면은 자기가 그렇게 잡아 죽이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꾸미느냐 하면 지금 경종이 죽어서 산 나쁜 놈들이 반란이 일어났는데 이 경종의 동생인 이함이라는 사람이 명령을 내렸다. 긴급한 명령을 내렸다. 그래서 그 명령에 의해서 좌우 신책군을 해가지고 경종을 시해한 무리들을 갖다 토벌하고 목을 뱉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했다. 그러면 이제 명분을 세우는 거죠. 왜? 이 함이라고 하는 사람 황제가 될 만한 자격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왜? 사실은 자기가 군대를 동원해서 유금명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것은 강왕 이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명령을 받고 내가 한 것이다. 그러니까 말하면 경종을 죽인 공로가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강왕 이항한데 강자가 그 뒤에도 그 뒤에는 그 물 한강이라는 강자고 그 위에 거는 이제 다른 글자입니다. 그 한글 발음으로 똑같아서 그런데 그래서 이 강왕이라는 사람이 교령을 내려서 이제 내가 그걸 했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강왕 이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뒤에 황제가 될 만한 충분한 말하면 명분을 쌓았던 겁니다. 쌓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강왕이 등극을 하죠. 다음 날. 그럼 절차는 뭐 간단하죠. 태왕태원대가 도장 찍어주세요. 도장 꽝 찍고. 그래가지고 등장하는 이 사람이 이제 문종이고 그 다음에 이름을 바꿔서 이항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말하자면 환관들이 지금 요 한 건인데 경종이 이제 물론 죽이고 한 거는 저기 공식적으로 죽이고 조기 그 둘을 생각한 요 경종을 죽인 거 하나인데 실제로 당 요 시대에 보면은요 당 환관들이 어느 시대보다 헌종, 목종, 경종, 문종 그 시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환관들이 말하자면 그 득실을 하고 말을 안 들으면 말하자면 황제도 막 쫓아내고 또 자기 마음대로 세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왕수징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냐 하면은 35년간 이제 권력을 갖다 행사했다 그럴까 이제 그런데 3회에 걸쳐서 황제를 쫓아내고 세우는 일을 했다. 15년간 권력을 갖다 장악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 이제 그다음에 선생님이 이한 문종인데요. 자, 그러면 이 왕수징이라는 사람이 어떠냐? 이제 환관이는 뭐냐? 이제 그런 얘기로 들어갈 때 환관이 뭐냐? 이 내력이 왕수징이라는 사람이 이런 그 권력을 쥐었는데 이 사람 내력이 뭐냐? 출신이 불분명합니다. 어디 출신인지 몰라요. 그러는데 이 그 헌종 원암 관련에 이제 뭐 됐을 거다 그러는데 여기 이소라고 하는 감군이 절도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절도사로 이제 가 있었는데 이 사람의 그 감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군대를 말하면 감독하는 황제의 명령을 봐서 군대를 감독하는 거. 왜냐하면 절도사가 힘을 쓰면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절도사가 배란간에 강해지면은 황제가 그 절도사를 통제할 수 없으니까 자기의 가장 친한 믿을 수 있는 사람 환관이죠. 환관을 갖다 그 부대로 내보내서 거기서 그걸 감독하도록 만드는 이제 그런데 그러다 이 사람이 이제 권력을 쥔 그 정주 같은 사람들과 이제 뭐 그 기회를 통해서 사귀어요. 그러다가 이 목종이 태자였을 때 이항이 지금 경종의 아버지가 이항이죠. 이 목종인데 그가 아직 황제가 되기 전에 그 태자 밑에서 심부름을 했어요. 시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목종을 갖다 누가 죽이냐면 환관인 진홍경이라는 사람이 죽인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자기가 모시던 이항을 황제로 끌어올린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제 왕수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내력은 알 수 없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환관이 그 목종을 시봉하다 태자로 있을 때 그 목종의 아버지 헌종이 진홍경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환관한테 이제 죽자 이걸 이제 해서 자 그러면 이걸 좀 보시죠. 헌종 왜 어떻게 이제 그 왕수징이 이제 말한 목종을 세우느냐 하는 문제인데 헌종이 아까 이제 그 환관한테 죽었다고 그 사람이 죽었을 때 헌종의 아들이 20명이나 됐어요. 그리고 이제 후궁 선생이 이렇게 많고 이제 정비에도 하나 셋인데 이 태자는 그 헌종이 진홍경에게 죽기 바로 전에 태자로 있다가 죽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둘이 남아요. 동안군과 수왕 둘이 남습니다. 그런데 왕수징은 요거 세 번째 인형 이 사람을 세 번째를 시봉하고 있었거든요. 그 따지고 본다면 큰아들 죽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헌종이 죽었을 때 이운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말하면 황제 자리가 가야 맞습니다. 형이니까. 그런데 이 왕수징이 이윤을 죽여버립니다. 이윤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모시던 이 수왕 인형 수왕을 갖다가 말하면 이제 태자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황제로 세워서 이제 목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 때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여러 시대에 걸쳐서 환관들이 황제를 죽이고 또 거기서 세력 다툼을 하면서 또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황제로 올리고 이런 것이 계속되는 걸 갖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나라 때에 환관에 의해서 옹립된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그걸 통계로 한번 볼 필요가 있죠. 한 건만 봤었는데 그 전부 보려면 뭐 며칠 그 에피소드 얘기를 해 나가야 되냐? 그렇게 하지 말고 한 건만 봤으니까 이제 환관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 몇 사람이냐 하면 14대부터 시작해서 22대 황제까지 모두 9명이나 황제가 환관에 의해서 황제가 세워져. 자, 구체적으로 볼까요? 아까 지금 헌종 얘기를 했죠. 이거 진홍지가 살해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목종 이항을 왕수징이 세웠다고 그랬죠. 그게 책립했죠. 그 다음에 그 아들 이담이 있는데 지금 아까 유금명이 살해했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목종을 세웠던 왕수징이 이 문종 이항을 세웠죠. 이제 그랬는데 요건 이제 감노의 변은 또 얘기를 해요. 문종이 맨 처음에 그렇게 세워지긴 했는데 나중에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야, 이게 말이야 도대체 내가 명색의 황제인데 이 환관들한테 이렇게 휘둘려 가지고 되겠느냐? 오씨, 황제가 환관을 없애는 쿠데타를 계획을 합니다. 그것이 이른바 감노의 변.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황제를 쫓아내기 위해서 이제 밑에 사람들이 쿠데타 하는 건 있을 수 있어도 환관을 없애려고 황제가 쿠데타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감노의 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에서 그냥 감노의 변 그리고 얘기하는 게 이게 뭔가 그런 일이 있었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것은 일반적인 정치에서 있을. 그런데 나중에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감노의 변이 일으켰는데 뒤집히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종의 그러한 환관을 때려잡으려고 하는 계획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문종은 황제 자리는 그 환관에 의해서 세워지긴 했죠. 근데 황제를 쫓으려고 그러다가 그게 또 실패해서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황제가 이게 있으나 마나 그야말로 목숨을 부지하려면 그저 환관이 와서 뭐라면 그리고 도장 쾅쾅 찍어주는 길밖에 사는 길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무종, 선종, 의종, 희종, 소종까지 해서 이 황제들이 여기 다 뒤에 사람 이름이 이제 메모를 제가 해놨습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왕수징까지는 이제 문종을 왕수했죠. 이제 이 사람도 죽었으니까. 그다음에 구사량이라는 사람이 이제 무종 이염을 세우고, 그다음에 마원지라고 하는 사람이, 그다음에 환관 왕정실이라는 사람이, 그다음에 환관 유행심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그다음에 양복공 같은 사람들이 말하면 환관으로서 황제를 세운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다 환관이 세운 황제들입니다. 이게 보통 상상이나 됩니까? 상상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나라 시대에.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말하면 그 감노의 변을 갖다가 이제 말씀 이제 드려보고 가겠습니다. 그럼 문종이 아까 왕수징이한테 의해서 황제가 되긴 됐는데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서 자기 형님 경종도 말하면 환관에 의해서 죽었죠. 자기도 왕수징이가 너 황제해라 그래서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황제 시켜줬다고 그래서 도대체 말하면 황제라고 하는 그 권위가 안 쓸 뿐만 아니라 황제 등살에 아무것도 못해요. 왜 등살에 못합니까? 황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몽땅 다 왕수진의 부하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 조금만 하면 왕수증 귀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환관 귀에. 그 황제가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계속해서 이제 그 환관이 아닌 뭐 사람 이훈이라든가 정주라든가 요 환관이 아닌 사람과 좀 몰래 계획을 짭니다. 아까 얘기도 이제 그걸 갖다 뭐라고 그래야 돼? 친위구대다라고 얘기하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짜요. 그런데 요 이훈이라든가 정주라고 하는 두 사람이 이게 일단 환관들을 내버리고 그 다음에 가서 싸우는 게 아니고 거의 왜냐면 환관은 군사력이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군사력이 있고 그냥 이 사람이 치고 들어가면 되게 돼 있어. 그냥 성공할 것 같으니까 정주는 이훈은 정주를 만약에 성공한 다음에 저놈이 권력을 다 잡으면 어떡하지? 반대로.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것이 불발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환관 발각 안 될 거로 생각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환관 이제 그 문종이 실패해요. 두 사람 하는 거 실패해요. 그래서 이제 문종이 생각한 것이 이재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관을 치려면 환관을 끌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왕수징이라는 사람이 권력을 잡고 있으니까 왕수징을 치기 위해서 구사량이라는 사람을 발탁을 합니다. 구사량을 발탁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왕수징을 독살시키죠. 그게 자기를 세운 왕수징 독살을 했어요. 다른 환관을 통해서. 그런데 왕수징이 떠났다고 그래서 환관의 영향력이 보는 또 자기가 구사량을 발동해서 구사량이 이제 쥐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어떻게든지 한번 이제 구사량 등 이 환관들을 그래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면 이렇게 세워요. 어느 날 조회를 하면서 옛날에는 그죠. 감노라고 하는 건 하늘에서 내려오는 단이슬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거 상서로운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조회 때 그래도 형식상으로 황제 앞에 다 모이니까 그 황제가 모이면 한 사람이 와서 딱 폐하 안녕하십니까 하고 어저께 밤에 상스러운 일이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뭐냐? 황새 다 꾸민 일인데 뭐냐? 그리고 물어보니까 감노가 저 뒤쪽 뜰에서 내렸습니다. 아주 단이슬. 이것은 우리 당나라 황실의 당나라에 아주 경사가 일어날 일이. 그래? 그럼 가서 확인해 봐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확인은 누가 합니까? 형식은 심부름꾼인 환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환관들은 가서 진짜 감노가 내렸는가 확인하고 와라. 황제가 명령하는 거죠. 그럼 환관이 딱 몰려서 가요. 그때 거기 몰래 뭐가 이제 감노가 내렸다는 그 지역에 몰래 군사를 갖다 배치해놨다가 오거든 멍동이로 때려치워라 그거지. 그 환관들이 또 가는데 낌새가 이상한 거야. 뭐 이렇게 감춰졌는데 뭐 병장기가 겉으로 좀 드러나고 그래가지고 야 이게 우리 죽이려고 하는 거다라고 아주 후각이 발달하니까 탁 해서 그냥 그 환관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고 해가지고 환관들이 궁궐내 환관들이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새벽이니까 밖에 있는 군대를 끌어올 힘도 없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거기에 있는 군대를 다 잡아주고 문종은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문종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명령 내렸다고 할 수 없는 거죠. 그건 나쁜 놈들이 했다. 그러나 환관들은 알죠. 문정 딱 얻고 가서 이제 환관들이 감노의 변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 딱 죽여서 이제 문종은 죽지는 않지만 이제는 더 이상 환관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말하면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이 밤노의 변이 발생한 이후에는 완전 무결하게 황제의 마음대로 이제 그 황제를 갖다 바꿔 끼운 갖다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환관 이게 구사량입니다. 문장. 예.
자, 그러면 이러한 당나라 때에 했던 이 환관이 과연 어떤 사람이냐? 뭐 다 아시는 바대로 궁정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입니다. 그죠? 업무. 왜? 궁궐은 내조와 외조가 있어요. 안에 궁궐 안에는 내조죠. 그리고 궁궐 그 밖에 이제 승상이라든가 이런 재상들이 있는 데는 밖에 외조입니다. 근데 밖에 있는 남자들이 궁궐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 궁궐 안에는 남자란 오직 황제 한 사람만 있어야 됩니다. 그럼 심부름 누가 합니까? 이게 다 여자 후궁의 여자들 틈인데 거세한 남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심부름 하려면. 그래서 시작한 게 환관이에요. 그러니까 거세한 남성. 그래서 이것을 갖다 무슨 내신, 내관, 태감, 공공, 사인, 어민, 내시, 중관, 중년, 내수, 중귀 뭐 등등 여러 명칭으로 불립니다. 험에도 불구하고 전부 환인.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원래는 궁궐 일의 잡사, 그 심부름하는 노복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국가의 정무에 참여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관은 황제 옆에서 항상 말하면 그 이제 황제를 모시고 있는 거죠. 권력자의 근처에 있는 거예요. 요새도 뭐 요새같이 민주국가에도 문고리 권력이라고 하는 말들이 종종 나오잖아요. 그잖아요. 그게 실제로 무슨 그 사람들은 이름도 안 나오는 거죠. 권력 행사한다고 이름 나오니까 문고리 권력 잡은 사람들의 이름 알아요? 어쩌다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이 그냥 웬만하면 일반 사람들 머릿속에는 그 문고리 권력자들은 안 나옵니다. 이 환관이 그래서 신뢰를 회복합니다. 신뢰를 갖습니다. 황제한테. 신뢰를 얻은 다음에 기회를 타서 마치 입안의 혀처럼 살살 황제에게 마음에 드는 말만 하는 거죠. 그리고 어려울 때 이걸 하고. 그래서 그 이제 기회를 타가지고 이제 하면은 황제의 명령이면은 다 그러니까 이건 내 환관이지만 난 권한 없어. 난 황제가 명령한 거야. 황제께서 너 그거 갖고 오라고 그랬어. 가서 물어봅니까? 너 돈 100만 원 갖고 오라고 그랬어 황제께서. 이게 그랬을 리가 없는데. 그렇다고 100만 원 주기 싫어서 황제한테 가서 나한테 100만 원 달라고 그랬습니까? 그리고 물어볼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문고리 권력의 말하면 적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나중에는 점점 더 올라와서 국가의 커다란 말하면 그 이제 권력을 잡게 됩니다. 이건 비단 중국에만 있는 건 아니죠. 그냥 뭐 이제 세계 각국에 다 있습니다. 아까 이제 환관의 시대가 3번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당나라 때의 상황을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고 하나는 어디로 올라가냐면 후한대로 올라갑니다. 후한대에 말하면 여러분이 이제 삼국지 같은 걸 읽으시면은 이제 한말에 영제 때에 십상시가 나타났다든지 무슨 뭐 16상시가 나타났다든지 그 이제 삼국지 읽으시면서 이런 나쁜 놈들 상시라고 하는 게 이제 환관이거든요. 그 이제 후한대에 그래서 환관이 이제 나타나서 이제 그 나라가 이제 그렇게 되고 이제 그랬죠. 그 명나라 때에 이 환관이 득세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림을 좀 구경하시죠. 이 유일하게 지금 남아 있는 환관의 현 사진입니다. 명나라, 청나라 말기에. 이걸 한 사람이 이제 나중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최후의 환관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양반에.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되고 이건 외국에 오스만 제국에 이제 있는 태감 얘기고 그 이제 서양 같은 거 이제 보면 서양 같은 거 보면은 그 이제 뭡니까 이 궁궐에 환관을 둬야 되는데 거기는 여자들만 있으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백인은 환관에서 빼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생겼으면 그 증거가 남을 수 있죠.
이제 무슨 얘기냐? 그건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이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건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얘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중국사에서 유명한 환관들 얘기입니다. 이게 수조라고 하는 사람 춘추시대 제환경 때 이 양반이 해가지고 이제 제환경이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그 이제 누굽니까? 이제 관중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정치를 잘한 사람인데 관중이 죽자마자 이 사람이 가서 제환공한테 해가지고 나라를 갖다 어지럽혔다 그런 걸로 유명하고 이 노예라고 하는 사람은 뭐 아시는 바대로 이제 진시 황제의 어머니죠. 그러니까 이제 누구냐면 여부리의 하고 이제 연애했던 사람. 그 여부리가 연애했다가 이제 그걸 갖다 이제 진나라 왕한테 바쳐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제 누가 진시 황제가 태어났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 이제 이 사람 그렇게 했는데 이제 진시 왕이 왕이 돼가지고 이제 잘하니까 이게 그 여부리가 그 이제 태후하고 연애를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 노예라고 하는 사람을 갖다 슬쩍 네가 가서 책임져줘. 나는 도망가. 그리고 여부리가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조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진시 황제의 어머니 조민이 아기를 둘을 낳아요. 그러니까 가짜 환관이죠, 노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게 알려져가지고 진시 황제가 그냥 자기 그게 뭐랄까 아버지 다른 동생이라고 그럴까? 이제 그걸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 어머니도 근데 조금 하여간 그게 노예라고. 근데 조고는 뭐 여러분이 다 진시황 때의 그 유명한 이제 사람. 이게 이제 제환경이 이제 저기 관중이 죽었을 때 그 옛날 얘기. 이건 노예 얘기. 그다음에 이제 조고 얘기. 이게 지록이마 한 걸로 유명. 환관이라고 하는 건 아주 역사에서 알려진 이렇게 말하면. 자기가 독재하기 위해서 그 신하들을 갖다 자기 말을 듣기 위해서 사슴 갖다 놓고 말이라고 그러는 놈은 다 이제 처치하니까 이제 사슴 보고도 말이라고 대답을 해야 돼 이쪽으로 걸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제 한대에 오면은 이게 체륜이라는 사람 유명한 이제 뭡니까 이제 종이 맞는 후한대에 장량이라고 하는 사람, 이게 이제 그다음에 정계산이라는 사람, 후람이라는 사람, 황호라는 사람은 아마 얘기를 혹시 삼국지에도 나옵니까 황호? 나올 거예요. 저기 뭐냐면 유비가 죽고 유선이가 이제 저기 황제가 뒤를 이었을 때 거기서 이제 환관으로서 유선을 갖다 좀 바보 같다 그러면 안 되죠. 황제를. 근데 이제 바보 같은 유선이를 갖다 뒤에서 환관이 해가지고 이제 촉으로 하여금 뭐 사양길에 넘어가게 하고 결국 우리나라한테 망하게 한 이제 황호란. 그 이제 체륜 종이 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저 후한대에 이제 장량이 하진이 승상을 죽이죠. 그러니까 원소가 가서 이제 또 죽입니다. 그 화재하고 화재가 이제 장계산이라고 하는 환관이 화재를 가지고 이제 그때 말하는 외척인 두헌을 죽이는 문제. 그다음에 이게 이제 후람이라고 하는 후람이라고 하는 환관이 이제 바로장군 양기하고 권력 주행하는 문제, 이런 문제. 그다음에 이게 이제 지금 얘기한 황호와 유선 문제. 그다음에 이제 당대의 유명한 환관 고력사, 이보국, 어저운, 양양요, 구사량은 좀 전에 나왔었던 사람인데 이게 전부 다 역사에 상당히 몇 줄씩 남아 있는 환관들을 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 얼굴. 자, 이제 나와 있는데 이 가운데 당나라 때의 환관 가운데에도 양양용호라고 하는 사람. 요 두 번째 밑에서 두 번째 양양용호라고 하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은 이 배를 가지고 세계 이제 항해를 하고 한 사람으로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해로를 갖다 확장. 이것이 나중에 명나라 때의 정화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선단을 가지고 이제 아프리카까지 이제 가는데 이 사람보다 620년 전에 이제 했다는 기록. 이게 이제 환가로서 이런 사람입니다. 양요의 사행길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제 명나라 때 얘기는 유명한 정화 얘기가 나오고 이 사람이 아주 대대적인 선단을 이끌고 이제 말하면 그 7번이나 항해를 가서 아프리카 가져갔다. 이제 지금 어디 저 정화 가지고 영화 만드신다는 분 계시죠? 혹시 계십니까? 안 오셨어요? 지난번에 저한테 와서 한번 말씀을 하시던데. 그다음에 왕진 조길상 왕직 유군. 이게 유명한 환관입니다. 이게 요 정화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할 거니까 이제 빨리 넘어갔습니다. 이 왕진이라는 사람은 명나라 때에 뭐냐면 그 영종 황제를 갖다 도와가지고 어립니다. 근데 해가지고 이제 오일라트하고 타타르라고 해요. 달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명나라 때 쳐내려오죠. 그러니까 그 세력이 이게 몽고 계통이잖아요. 명나라 때 이제 원나라 망했다고 하더라도 몽고족이 이제 이 오일라트 이렇게 커다랗게 세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까지 놈들 우리가 나가서 한번 치지. 그리고 이제 갔다가 토목보라고 하는데, 여기 토목보라 여기인데 토목보라는 데 가서 이제 영종이 그 오일라트 사람들한테 잡혀갑니다. 잡혀가고 그다음에 영종의 동생인 여기 대종이라고 그랬는데 경종이라고도 그러고, 이거 대신 섰다고 그래서 대종이라고도 그러는데, 이 사람이 영종이 잡혀가고 대종 동생이 들어갔는데, 문제는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저 오일라트에서 몽고가 타타르족이 영종을 잡아갔다 그냥 거기서 죽여버리든지 뭐 어떻게 가두든지 했으면은 이 명나라 조정에 문제가 안 생길 건데 그냥 살려서 보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영종이 잡혀갔기 때문에 황제가 없는 세상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 동생인 경종이 이제 경종 이제 대종이라고 얘는 이 사람이 섰는데 영종을 돌려보냈어요. 자, 그러면 이거 전 황제인데 그 전 황제입니까? 그러니까 이 경종이 동생이 전에 황제가 오셨는데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하고 연금을 시키죠. 연금을 시켜 7년 동안 연금을 시켜요. 그런데 이 조길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서 그 영종을 끄집어내 가지고 황제를 시키는 거예요. 이 이제 야단법. 그 여기에도 누가 동원되느냐면 바로 환관들이 동원이 되는 겁니다. 자, 요거 이제 그다음에 왕직, 이제 헌종 때는 이 권력을 행사한 이제 왕직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제 아주 유군이라는 사람이 아주 굉장히 권력을 잡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뒤에 가서 또 이 명대에는 환관이 이렇게 많아요. 장령이라든가 풍보라든가 위충현, 이건 뭐 이 사람은 환관인데 이건 대신들이 꼼짝 못하죠. 대신 자기가 대신도 하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 황제와 환관이 죽이고 살리고 이렇게 싸움을 합니다. 그냥 우리가 겉으로 보면 황제 하나만 나오고 대체적으로 환관 이름은 그저 나오더라도 그 나오는가 말가 한 이 정도지만 실제로는 황제를 죽이거나 또 황제가 이 환관을 죽이려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그 얘기를 갖다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근데 이 태감은 왕양명 얼굴을 내는데 이게 이제 왕양명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했을 때 이게 그래도 태감이 그래도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고 변명도 해주고 그래서 이제 저기 합니다. 이 풍보 장거정 이 풍보라고 하는 사람 언제든지 아까 그 이제 당나라 때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권력을 잡은 대신이요 반드시 환관과 짝짝꿍이 이루어져야 돼요. 안에 정보를 받아들이고 또 그 안에 있는 걸 가지고 대신을 통해서 나타내고, 그래서 이 장거정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죠. 혹시 여기서 만력 15년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이 계시면 이 장거정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 우리나라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장거정 얘기가 나오는데 그 만력 15년이라는 그 연도를 갖다 기준으로 해서 소설의 얘기를 착 꾸며가는데 참 멋있게 끌어갔죠. 이게 장거정인데 이 장거정이 대신하면서
그 내조에 있는 풍보라고 하는 사람과 짝짝꿍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풍보도 장거정을 통해서 권력을 휘두르다가 장거정은 또 풍보의 정보를 가지고 이제 말하면 대신으로서 권력을 하다. 장거정이 죽자 이 풍보도 결국은 그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이제 위충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권력을 갖다 잡는 건 아주 이것 때문에 명나라가 이제 망해지는 거. 맨 마지막 황제가 숭종 황제인데 우리나라에는요. 숭종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청나라 시대가 들어오면 병자호란이 난 다음에는 우리나라는 명나라의 연호를 쓸 수 없도록 청나라 청태종에게 요쪽 그 이제 어디입니까? 그 남한산성 밑에 그 어디죠? 저기 삼전도에서 무릎을 꿇고 그죠? 3번 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고서 항복을 하고 항복문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국사에서 항복했다고는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죠? 나쁜 놈들이라고 얘기를만 썼죠. 그죠? 청나라 나쁜 놈들이라고만 썼죠. 근데 그 지키지 못한 사람은 잘한 사람인가요? 하여간 어쨌든 그런데 그래서 항복문서에 도장을 찍고 앞으로는 공식 문서에 말하면 이제 명나라 연호를 쓰지 못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주자학자들이 우리는 뭐 배달민족 핏줄이고 뭐 단군자설이고 어떻게 오랑캐 청나라 놈들한테 연호를 쓸 거냐. 그래서 집에 오는 숭정기원 후 몇 년 이렇게 쓰죠. 그걸 갖다 주체의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주체의식이라고 또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글쎄 주체의식은 주체의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글쎄요. 여러 가지 생각을 좀. 이 마지막 황제. 이 마지막 황제 얘기는 아주 유명한 얘기겠죠. 뭡니까? 이자성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북경으로 들어왔는데 그 청나라 사람이 명나라 망친 거 아니에요? 이자성이 들어와서 하니까 이제 숭종 황제가 여러분 어디입니까? 이해헌 쪽에 가면 무슨 산 있죠? 그 무슨 만드는 산. 거기서 목매달아 죽잖아요. 숭종 황제가 목매달아 죽으면서 자기 어린 딸을 안고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네가 왜 해필이면 황실의 딸로 태어났느냐? 이제 그냥 그 평민으로 살고자 해도 너는 그냥 평민으로 살 수가 없다. 그러면서 통곡을 한 일이 있죠. 그건 우리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럴 겁니다. 화려한 것 같으면서도 또 망할 때는 아주 목숨을 그야말로 평민으로 살아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권력의 속성입니다. 하여간 이 숭종 황제 그걸로 이제 유명하죠. 어쨌든 청대 와서도 이렇게 많이 환관이 활치는데 청대에는 주로 무술을 가르친 사람으로서 유명한 사람들이 환관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이게 청나라 때 이제 이게 자위태우가 하는데 이게 그 보디가드들 다 환관들입니다. 이 사람도 이제 청대 환관으로서 아까 중국 최후의 일개 대태감이라고 하는 글을 쓴 사람이 손여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책 속에 저 사진을 실려놓고 있습니다. 그래 중국 최후의 태감 그 이제 연속극으로 이제 나온 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도 이제 태극권이라고 하는 걸 갖다 이제 태감으로서 만들었는데 그다음에 지금 이 환관 가운데에도 그래도 문화적으로 업적을 해왔다고 하는 사람 한 두 사람만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그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이제 채륜이라고 하는 사람이 종이를 만들어요. 이 종이를 만든 얘기를 이렇게 쭉 해서 그러면 종이 만들기 전에는 뭐가 있었느냐? 그 비단이죠. 비단에서. 그래서 백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간에서 쓰고. 이 삼국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종이가 물론 후한되니까 종이를 발명된 다음이죠. 삼국시대. 근데 삼국시대를 읽어보면 거기에도 필기구가 목간이라든가 죽간에 쓰고 있어요. 그게 일반적으로 종이 만드는 게 지금 종이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에이, 뭐 요새 종이 이게 여러분들에 다 그냥 무료로 이렇게 여러 장 인쇄해서 주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세종 때 종이 만드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이요. 인류 문화를 갖다 확
뒤집어 놓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은 종이 체륜이 종이를 발명한 것이 얼마나 이제 인류 문화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냐 하면요. 자 보세요. 낙양에서 체륜이 종이를 만드는 그 AD 105년입니다. 그것이 이쪽 사마르칸트를 지나서 저쪽 오슬로까지 미국 그다음에 이제 그 시칠리아로 해서 이제 바닷길을 통해서 저쪽으로 전했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는 아십니까? 1000년이 걸렸습니다. 1000년. 자, 보세요. 이제 낙양에서 105년에 갔죠. 저쪽 오슬로에는 1550년에 비로소 종이를 만드는 기술이 넘어갔습니다. 그 책을 쓴 것이 페이퍼 로드라고 하는 책입니다. 일본 사람이 쓴 건데 우리나라에 그 이제 번역이 돼서 나올 때 제 생각으로 한 15년 정도 되는가 싶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왜 그러냐면 동아일보에서 저보고 저 페이퍼 로드에 대한 서평을 써달라고 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페이퍼 로드. 그래서 저걸 갖다 배량한 서평을 써달라고 그래서 사흘 동안에 저걸 다 읽느라고 고생을 한 적이 있는데 이 페이퍼 로드가 바로 이쪽 이 제지 공장이 쭉 만들어져 가지고 그런데 이 종이가 서양에 전해지면서 어떤 문제가 문화적 혁명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종이가 양피지에다 쓰잖아요. 양 가죽에다가 쓰니까 제가 아는 그 이제 서양 사는 교수가 중세사 하는 분이 있어서 그분이 제가 있을 때 이제 우리 학교에 지원해서 교수하겠다고 이제 그래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근데 종이가 유럽에 감으로써 그때부터 문서 위조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도 못했죠? 왜? 종이에다가 붓으로 딱 쓰면은 이걸 갖다가 찢어내고서 이걸 다른 걸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양피지 같은 데는 이걸 얘가 살살 갉아내면 두꺼우니까. 그죠? 그 여러분 이제 그런 얘기를 갖다 들으면서 지금 그 이제 종이가 말하면 서양에 전달됐다고 하는 것이 사회에 얼마나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을 아마 보통에서는 생각을 잘 못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연구해보면 이 정도로 이제 뭐 영향이 큽니다. 그러니까 그 체륜이라는 사람이 그 후한대에 종이를 만들었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요새는 이제 펄프로 만들으니까 저 체륜 방식으로 안 만듭니다만은 하여간 이런 것이 이제 그 문화상으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해외 정복한 정화 얘기인데 이 사람은 사실은 이 사람은 중국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슬람 계통 사람이에요. 이슬람 계통 사람이 이거 쭉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말하면 지난번에 우리나라 연속극에도 영락제 이체 연왕 얘기야 이체라고 하는 연왕 얘기가 잠깐 나오대요. 거기 뭐 누가 가는데 뭐 저쪽에 이제 태종 얘기 하던가요? 그 세종의 아버지 태종이 거기 와서 뭐 어쩌고 이제 그렇게 그로 나오던데 영락제는 그 북경이 중심이죠. 이제 그랬다가 자기 조카가 말하면 남경에서 윤문이 이제 그 황제로 등극하죠. 자기 아버지가. 그런데 이제 오지 못하게 하니까 여기서 남경과 북경이 싸워서 결국 북경이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명나라 때에 그 환관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 영락제 때에 이 환관으로서 영락제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습니다. 그 이름은 여기 그 프린트에 나와 있으니까 좀 보시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럼 왜 이슬람 사람인데 왜 이제 말한 그 환관이 되느냐? 이슬람 사람으로서 이제 주원장 때에 저쪽 서역 지역으로 말하면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한 장군이 남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옥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주원장한테 죽어요. 죽는데 어쨌든 가서 여기서 잡혀요. 잡혀가지고 어렸을 때 잡히는데 여기서 구경을 당합니다. 그래서 구경을 당해서 할 수 없이 이제 이제 환관이 되고 이제 그리고 이제
환관이 돼가지고 이거 이제 연왕인 주체 밑에서 말하면 심부름하다가 아주 거기서 상당히 말하면 물공도 세우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말하면 영락제의 그 절대적인 신임 하에서 7차례나 아프리카로 가서 이제 그 합니다. 야 보세요. 정화가 얼마나 말하면 외국 그 이제 저기 했는지 이 정화의 항로를 이제 지도로 볼. 이거는 정화가 이제 백길 떠나는데 이제 가는 겁니다. 이 정화의 이러한 말하면 서양 아프리카의 그 진출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른바 우리가 서양사에서 이른바 이제 콜럼버스라든가 이제 하는 사람들의 말하면 희망봉 발견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훨씬 앞서죠.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화는 어디 유명하냐 하면 이제 중국 대만에서도 이제 대만에서도 꼭대기 건 대만에서 나온 기념 우표주하고 밑에 거는 대륙에서 나온 기념 우표들이 이렇게 중국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제1차 환관 시대라고 하는 것이 아까 세 차례에 걸쳐 있는데 후한대 쪽으로 먼저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건 이제 생략하고 2차 환관 시대는 이제 아까 당나라 때인데 이 당나라 때 얘기를 조금 더 이제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당나라는 굉장히 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당태종 이하에 계속해서 말하면 영토를 갖다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럼 영토를 확장하면 중앙에서 개척한 영토에 대해서 그것을 갖다 중앙에서 직접 컨트롤 하기에는 행정력도 모자라고 말하면 도로의 문제라든가 이런 교통의 문제, 통신의 문제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럼 믿을 만한 장군에게 새로 말하면 그 이제 개척한 영토에 대해서 말하면 그곳을 이제 말하면 통치한다고 그럴까요? 통치하도록 임명을 합니다. 그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면 절도사라고 얘기합니다. 절도사라고 했는데 이 절도사는 아주 그 이제 황제의 권한의 상당한 부분을 갖다 물려받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뭐 지도가 좀 나왔으면 그림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림이 안 나오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황제가 드는 깃발 같은 거 있잖아요. 깃발도 주고 뭐 이제 여러 가지를 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말하면 그 위험이 대단히 여기 이제 이거 좀 읽어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그 대단히 말하면 위험이 있도록 이제 정부에서 조치를 내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이 새로 개척한 지역에 대한 상당히 커다란 영향력을 줍니다. 나중에는 처음엔 그렇게 했다가 점차적으로 군사권만 줬다가 그다음엔 군사권만 가지고는 이 지역을 효과적으로 통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 해야 돼? 행정권도 주세요. 군사권과 행정권을 다 주죠. 절도사한테. 그런데 나중에는 군사를 매겨 살리려면 세금을 걷는 권한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재정권까지 주세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새로 개척한 지역에 임명된 절도사가 군사권에서 시작해서 행정권과 그 재정권까지 가져요. 그럼 뭐예요? 독립국가입니다. 독립국가가 되면 중앙정부에서는 뭐가 필요하죠? 그걸 감시 감독하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럼 감시 감독을 하려면 황제가 자기가 믿는 사람을 가서 절도사 옆에 가서 감시해라. 그래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절도사가 하는 일거수일투족을 갖다 황제한테 보고해라. 그럼 황제가 보고 이 녀석 좀 위험한데 갈아치우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이걸 갖다 뭐라 하면 감군이라고 얘기합니다. 군사를 감독한다. 그 감군을 세우고자 해서 한 거 아니죠. 영토를 넓히니까 절도사가 필요할 수밖에 없었고 절도사에게 권한을 줄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통제하는 역할로서의 감군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감독해라.
그 감독하라고 하는 놈 또 감독해야 되고, 그 감독한 놈 믿으면 또 감독해야 되고, 이 통제 사회의 그 말하면 그 맹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군이 들어가요. 자, 감군이 들어가서 이제 물론 절도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고 그다음에 상을 준다든지 올린다든지, 그냥 대체적으로 절도사가 감군 밑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절도사가 출세하려면, 또 절도사에 쫓겨나지 않으려면 감군한테 잘 보여야 하잖아요. 그럼 감군이 누구냐? 황제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환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한대의 환관은 군사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황제가. 근데 당나라 때는 워낙 당나라가 말하자면 그 힘이 세다 보니까 이제 영토를 개척하는 바람에 환관을 감군으로 둘 수밖에 없도록 역사가 진전됩니다. 처음부터 알았으면 안 했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감군이 되니까, 그래서 감군이 군사권을 줍니다. 군사권을 갖다 상당히 영향을. 그러다 나중에는 요새 우리식으로 하면은 이제 수도방위 사령관에 해당되는 직책, 신책군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장 강한 군대가 돼요, 명나라에. 이게 황제를 보호해야 됩니다. 그 신책군 몰리기 있는 거, 그 장안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신책군의 책임자, 좌군, 우군 책임자를 모두 환관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말하면 환관이 황제를 제멋대로 바꾸고 죽이고 할 수 있었느냐 하는 거 배경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라고 하는 게 참 재밌는 게요. 재밌는 게 환관에 그렇게 주고 싶어서 그렇게 준 게 아니고 역사가 그렇게 진전된 거예요. 이렇게 돼서 이 절도사가 감군이 환관. 그러니까 이 절도사가 이렇게 많아져요. 많아지고 감군이 그만큼 많아지고, 감군이 많아지면 이제 환관의 세력이 커지고, 이런 걸 갖다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제 그 절도사 얘기가 왜 절도사를 갖다 감군이 둬야 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냐면 알록산 사사명의 난이 지난번에 말해 755년에 일어나죠. 이 사람은 그 알록산 사사명은 어디 쪽이냐면 이쪽 그 북경 쪽에, 이쪽에 지도가 아마 있을 겁니다. 이 세 개의 절도사를 갖다 다 가지고 있죠. 그러다가 이 절도사인 그 이제 말하면 그 알록산이 당나라 중앙 정부하고 이익의 충돌이 나죠. 이익의 충돌이 나니까 저 군사 세력을 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서 이른바 안사의 난이 일어났는데, 이건 이제 현종과 이제 양귀비 얘기, 알록산 얘기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록산 사사명에 일이 나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현종이 이제 서쪽으로 피난을 가요. 그러다가 어디에는 그 이제 양귀비가 그 군인들이 말하면 우리 당나라가 저렇게 그 이제 막 힘이 없어지고 빠진 이유가 뭐냐? 양귀비 때문이다. 그래서 군사들이 데모를 하죠. 데모를 하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랑하는 양귀비를 갖다 현종이 그 목을 마외읍이라고 하는 데서 목을 매서 죽게 하죠. 그것 때문에 군사들이 잠잠한데, 그때부터 이제 그 누굽니까? 현종은 저쪽 서쪽으로 하고 이제 그 밑에 있는 태자 이형은 그 북쪽으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황제와 태자가 소식이 끊겨요. 요새 같으면 전화할 텐데 전화가 없으니까 소식이 끊겨요. 그러면 이 알록산 사사명의 난을 갖다가 말하면 제거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냐? 여기에 환관 이보국이라는 사람이 이형 태자를 따라가다가 이거 안 되겠습니다. 당나라를 위해서는 당신이 태자니까 이제 황제 현종 아버지는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가 알지를 못하고 당신이 황제에 올라가십시오. 그래서 환관이 권고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이형이 그
황제에 올라갑니다. 이 사람은 숙종이에요. 나중에 또 이제 아까 이제 그 명나라 때도 그런 사안인데 나중에 이제 이 안록산 사사명의 난이 다 끝나고 나서 했는데 이제 이형 그 태자도 황제가 돼서 올라왔고 그다음에 이제 늦게 장안으로 온 사람이 누구냐면 현종이 왔어요. 이 황제가 두 사람이죠. 그래서 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숙종의 이보국이 환관으로서 권력을 잡아서 황제를 세운 사람이니까 그래서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말하면 그 이제 환관들이 권력을 쥐기 시작을 한다. 그래서 아까 예전에 어조운이라는 사람이 대종 때에 이제 이때부터 아까 이제 쭉 말씀을 드린 사람이 그 지신책 군 병마사 그 이제 말하면 당나라에서 가장 강한 부대의 지휘자가 어조운이라고 하는 환관으로 임명을 하고 그 사람을 데려다 놓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계속해서 여기에 정원 12년에 가면 여러 사람들 내시성사이라고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건 내시성 그게 다 환관입니다. 여기는 다 환관으로 말하면 장안의 군사력을 갖다 환관이 지휘하는 정도로 이렇게 관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음대로 이제 폐립하고 뭐 이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황이 나타나죠. 자, 요거는 후한대 이게 순제 얘기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만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제 염태우라고는 황후가 그가 난 자식이 아닌 순제 유보를 갖다가 이제 태자에서 밀어냈죠. 그리고 어린 아들을 했는데 그 아들이 그만 일찍 죽어버려요. 그게 밖으로 나가기 전에 이 환관이 그 상황을 알고 물러난 유보를 갖다가 내세워서 황제로 세웁니다. 이 사람이 순제예요. 그러니까 후한대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유보 순제를 황제로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환관들이거든요. 궁궐 내의 사정을 잘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16상시, 뭐 10상시, 5상시 이렇게 해서 이제 쭉 해서 이제 그 후한 이제 말하면 한나라가 망할 때까지 환관 시대가 이제 돼 있습니다. 요거 이제 이거 지난번에 말이야 양기역의 황제 얘기하는 겁니다. 10상시 얘기가 이렇게 이제 근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 지금 나온 얘기인데. 자, 그러면 후한과 당나라 사이에 환관이 황제를 세우고 죽이고 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럼 후한과 당나라 때의 환관의 성격의 차이가 뭐냐? 자치통감의 사마왕이 여기 논평을 이렇게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동한이 쇠약해지면서 환관들이 교만하고 전횡한 것으로 유명하지만 그때는 그 사람들 환관이 권력을 쓸 때는 그래도 황제의 이름은 빌려서 환관이 힘을 썼다 거예요. 그런데 당나라 때는 환관이 황제를 통치하는 것이 마치 어린아이 데리고 노는 것 같이 했다. 그랬는데 그 원인이 어디냐 하면은 군사권을 갖다 당나라 때에는 환관들이 군사권을 가졌기 때문에 마음대로 정말 황제를 어린아이 취급하고서 이제 막 휘둘렀고 그 다음에 이제 후한대는 군사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말하자면 이제 좀 덜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명나라 때 이제 어떻게 되냐? 주원장이 등장하면서 환관 폐해를 잘 알죠. 그래서 뭐라면 내신 부득 간예 정사 예자 참이라 이게 명령입니다. 말하면 내신이라고 하는 것은 환관입니다. 환관인 정사에 참여할 수 없다.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목을 매겠다. 이것이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주원장의 생각이죠.
주원장이 죽고 나서 정치 상황이 바뀌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냐면 연왕인 이채라고 주채라고 하는 사람이 남경의 자기 조카 혜제 윤문이 등장했어요. 윤문이 등장하니까 남경에 있는 사람들은 더 북경을 중심으로 한 연왕의 군사력이 강하니까 이제 아버지 돌아갔으니까 내가 이제 문상을 가야겠다. 분상을 해야겠다. 그냥 오면 안 됩니다. 명령합니다. 야, 내 아버지 돌아가서 문상하겠다네 하지 마라?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명분은 자기 조카 죽이겠다는 얘기 아니죠. 옛날에 구데타 다 그래요. 그 황제는 훌륭한데 그 옆에 있는 놈들이 간신이다. 그래서 옆에 있는 간신, 측간을 내가 없애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러려면 내가 군사를 동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이제 내려가죠. 그게 4년간을 전쟁을 하는데 아까 이제 체륜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이때 결정적으로 말하면 남경성을 함락할 수 있었던 것이 환관이 남경성 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4년 끝에. 그러니까 주체 입장에서는 환관이 자기가 말하면 그 이제 남경 세력과 전쟁을 하고 싸우는 데서 절대적인 공로를 세운 거죠. 그래가지고요. 재미있는 것은 이 명나라 때는요. 북경에 외과 의사가 굉장히 발달했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가지고 진열장에 쭉 가서 지금 환관 가운데 유명한 태감이 권력도 쥐고 돈도 많이 번 사람 저기 그 사람 거야. 무슨 말인지 짐작가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그 외과 수술을 잘하는 그건 외과 의사는 돈을 많이 벌었답니다. 왜? 그 환관을 시켜주고 거기 가서 들어가서 궁궐에 들어가서 환관 아니면 이제 고자가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이제 명나라 조정에 커다란 역할을 아주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이건 이제 저인데 그 문제에 그래서 이 주체가 연왕이 이제 들어가고 나서 아까 이제 그 에피소드로 이제 그 환관이 문 열어줬다는 얘기를 했는데. 남경이라고 하는 건 북경을 근거로 한 주체가 남경을 와서 점령해서 거기서 황제 노릇을 하긴 합니다만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남경 그 해문제 윤문과 연관된 사람들이 굉장히 주변에 많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걸 감시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 감시 감독하는 사람을 누굴 시킬 거냐? 주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영락제라고 하고 유명한 영락제라고 하고 성조라고도 얘기하고 이제 그 연왕이라고도 이제 연왕 시절에서 와서 하는데 이 사람이 환관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정보.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뭐냐 하면은 뭐를 만들면 동창이라고 하나. 이게 창이라는 건 창고라는 애 동창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데 여기는 완전히 우리나라에도 한동안 그 중앙정보부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상당히 사람들이 무서워했죠. 요새는 그런 거 없나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랬는데 이 동창이라는 데가 환관이 여기 이제 대표고 여기에 구성원들이 환관이고 그래서 이 환관에 의해서 모든 정보가 통제됩니다. 이 환관 동창에 소속한 그 환관들에 의해서 좀 권력이 있거나 높은 사람은 황제에 가서 도장을 받아가지고 처치하고 좀 낮은 사람은 그 자리에서 목 쳐도 괜찮아요. 이게 무지무지한 말한 권력을 쥐인 것이 이제 동창입니다. 그 나중에 이제 뭐 서창이라는 것까지 만들어 가지고 하니까 이 명대에 이러한 그것은 이러한 그 이제 뭐 상황이 명대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후한대나 당대나 명대나 이때 이런 사람들이 그 환관들이 하루아침에 싹 없어집니다. 하루아침에 싹 없어지는데 그 후한대에는 원소라고 하는 사람이 군사력을 가지고 있죠.
그 권력을 가지고 뭐 이제 그다음에 그 이제 재상도 막 죽이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건 몇 사람 해서 암살하는 정도죠. 근데 원소가 군사력을 가지고 오니까 환관은 힘을 못 씁니다. 환관이 권력을 쥐지 못하고 말하자면 군사력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후한대에는 원소가 죽이니까 싹 다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뭐 하여간 원소가 환관들을 죽이는데 환관 나쁜 놈들이라고 이제 소문이 났으니까 그냥 싹 다 잡아 죽이는데 뭐만 남겨주면 이제 청소하는 사람만 남겨라. 그다음에 허다못해 수염이 없어서 환관으로 오인돼서 죽은 사람까지 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장량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예, 이제 이래서 이제 그 환관이 그다음에 그럼 당대의 군사권을 가지고 있는 환관은 어떻게 돼서 이제 싹 쓰러졌느냐? 군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장안을 지키는 그런 군사권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아까 얘기대로 쭉 해서 절도사가 무척 많이 하니까 이것을 중앙정부가 통제적으로 하지 못하니까 절도사들의 그런 무력에서 절도사끼리 서로 말하면 다툼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이것이 이제 5대로 내려가는 거니까 벌써 755년에서부터 거의 150년간 절도사들이 더하니까 이 150년 동안 환관이 어떻게 방법을 못 써요. 여러 가지로 자기들 입을 가지고 뭐 하긴 하지만 이게 안 돼요. 그 주전총이라는 후량을 세운 사람이 이 장안에 들어와서 이 환관을 싹 다 잡아 죽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환관이 권력을 그렇게 쥐더라도 실제적으로 자기의 실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 것이 더 실력이 있는 사람만 나타나면 하루아침에 싹 없어지게 됐다는 것이 이제 자치통합 쪽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환관이 뭐냐? 제가 볼 때 환관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정치적 세력이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자기 개인의 이익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이다라고 아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모든 원대한 민족의 문제라든가 우리 백성들을 잘 살게 만들어야 된다든가 이러한 말하면 도덕이라든가 이 정치적 이상을 갖다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다. 다만 자기 개인의 이익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변하는데 이 역사에 변하는 것을 말하면 이해하지 못하고 당장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미봉책을 하는 거예요. 미봉책은 참 잘합니다. 그냥 역사의 큰 흐름을 말하면 막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후한대에도 환관이 그렇게 말하면 오랫동안 말하면 그 황제를 가지고 농락했다고 하도 하루아침에 원소에서 나가버리고, 그죠? 당나라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환관이 군사권도 쥐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상을 가지고 적어도 정치력을 가지고 나는 백성들을 위해서 이러한 좋은 일을 하겠다, 정치를 하겠다, 뭘 하겠다는 프로파간다가 없어요. 프로파간다가 없으니까 뭐 주전층이 와서 싹 죽여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말하면 이제 그렇게 해서 당대에도 그렇게 되고 명대에도 정보 정치의 필요성 때문에 만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명나라를 지켜주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명나라의 이제 나중에 반란 상태로 빠져서 이제 하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말하니까 청나라가 들어오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주전층이 군사해서 이제 환관 다 죽이는 얘기가 자치통감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환관이 이게 이제 제오가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환관인데 사실상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죄가 없어요. 나쁜 짓도 안 하고. 그런데 도매금으로 환관이라는 것 때문에 주전층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소정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 무슨 죄가 있어서 죽여. 근데 역사는 그렇게 도매금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죠.
그 이제 그것이 이제 이 명란. 미안합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환경의 몰락 이유가 뭐냐? 기생적 지위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주체적으로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기생적으로 권력을 누리고 돈도 벌긴 버는데 이 세상은 누구에게 붙어서 권력을 잡고 돈을 버는 것이지 자기가 주체가 돼서 벌지 않는다. 아까 잠시 사석에서 우리 박 교수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은 환관이 없을까요? 기생적 존재. 기생적 존재. 가만히 보시면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게 사실 요새 교육이라는 게 주체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복종하는 교육만 주로 시키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기생적. 그래 이 기생적 존재는 역사의 큰 흐름을 탈 줄 모릅니다. 어떻게 역사가 변하는지 모르니까. 사실은 아까 저녁 간단히 먹으면서 40년 전에 제가 초임 교수일 때 교양 과목에 들어가서 요새도 그렇습니다. 여기 또 오해하지 마세요. 난 역사 얘기한 거지 뭐 어느 직업을 비난하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때 제가 한참 정부에서 산하 제한할 때 저거 나라 망칠입니다. 만약에 아기를 많이 낳아서 먹고 살 게 없으면 그 밀양이라고 해서 미국 가서 한 1,000만 명 가서 살면은 그 사람들이 뭘 해서 먹고 살든지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백성들이 가능성은 총을 안 가지고 미국을 일정한 영역을 차지하게 된다. 저 정부에서 그 산하 제한하네. 그럼 그때 제가 그런 강의를 했어요. 또 하나는 요새는 이제 변호사가 좀 말썽되는 분이 좀 계시던데 변호사가 계속 증가하게 되면 어떤 사회가 될 거냐? 변호사가 지금 변호사는 출세도 하고 돈도 벌지만은 과연 지금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잘해서 변호사가 되는 사람이 그 사람이 40대, 50대 인생의 황금기 속에 오늘날 변호사들이 누리는 그 영광과 돈을 그 사람들이 지금 법대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애들이 누릴 수 있을까 생각해 봐라. 그다음에 의사가 요새는 또 그래 요새는 그런 이제 의학이 발달하는데 의사가 돈을 잘 버는데 앞으로 어떤 것이 문제가 될 거냐? 이제 의사가 하는 것은 이제 청진기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의료 기기를 가지고 진단을 해 나가는. 그죠? 그러면 공과대학하고 생물학이 중요한 광야다. 근데 공과대학이나 그때만 해도 공과대학이나 생물학 가서 밥 못 먹어. 그죠? 요새도 그런 생각.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먼 앞을 내다보고서 이 자식의 말하면 미래를 생각하고 직업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의사가 돈 잘 번다. 너는 죽었다 깨도 의과대학 가. 지금 변호사가 돈 잘 번다. 넌 죽었다 깨나도 법과 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좀 거기에 비교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기생적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회의 현재 주류의 기생적 존재가 되려고 하면은 그 물결이 흘러가면은 그 직업은 사양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것이 이 환관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얘기 아닌가. 그것의 대표적인 사람이 아마 저는 왕망 같은 사람으로 결론을 내려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